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됐네요. 2학기, 이 마스크 쓰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자, 복구합니다. 자, 2학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4차시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이 4차시 수업은 이제 어디부터가 되게 되냐면, 여러분 교과서 152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2쪽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언제가 되게 되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을 때까지 만 35년간에 거쳐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국권을 빼앗겼던 그 시기,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그 시기에 해당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 35년간의 기간이 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역사는 바로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겪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록 이 기간이 35년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시대를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뭐 1기다, 2기다, 3기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시기를 이용해서 출제되는 문제는 대단히 많다는 것.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 예를 들어 헌병경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답을 찾을 때 뭐 토지조사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회사령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시기에 나오게 되는 특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만 이 단어를 공부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시대 구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대개 시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3기로 나누게 봅니다. 그래서 제1기 1910년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1919년까지가 해당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일본이 어떤 시기냐면 무단통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력,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까불면 죽는다, 니네 말 잘 들어라, 말 안 들으면 각오해라, 이런 시기가 바로 이때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단통치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 사례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헌병경찰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굽니까? 경찰은 경찰이되 무슨 신분을 갖고 있는,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들에 의해서 나오는 직결처분, 직결처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직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에 가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직결처분권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태형, 뭐 하는 겁니까? 때리는 거죠. 맴매하는 것. 이미 가보개혁 때도 없어졌던 이 태형령이 부활을 하게 되는 요 시기에 해당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 키워드입니다. 무단통치기는 헌병경찰, 직결처분, 태형.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머리에 메모할 때 표시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정책을 하게 되냐면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식민지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에 김한중 선생님하고 할 때 잘 배웠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약탈이죠. 토지약탈. 그래서 이 토지약탈을 뭘 하는 거냐? 바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식민지의 기초 작업입니다.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초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토지약탈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은 제일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가게 된다. 그래야 일본에서 많은 일본인들을 우리로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뭐한다? 토지를 약탈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본들도 억누르고 일본 자본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회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회사령을 통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전부 다 배제시키는 이런 형태를 해 나오게 됩니다. 여기 1919년까지 이루어졌던 제1기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만만치가 않죠. 10년간 억눌렀는데 우리 민족 죽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죠.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체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인이 저렇게 놀랬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불가능하다. 국제적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게 된다. 뭐가 배경이 된다고 했죠 아까? 그렇죠. 3.1운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2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죠. 20년대에 해당됩니다. 문화통치기입니다. 말랑말랑하죠? 한국인의 밀력을 증진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게 됩니까? 한국인들에게 이제는 부드럽게 정치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꾸게 되죠. 이제는 군인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되니까 말 그대로 민간경찰이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숨은 게 있죠. 어떤 게 나오게 되냐. 보통경찰로 바뀌어지면서 인력, 그러니까 숫자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 시설, 이런 것들이 결국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등계라는 것도 만들죠. 그래서 이 고등계를 통해서 친일파를 육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민족 분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친일파를 양산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 아주 뭐 어마어마한 악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보통경찰, 그 다음에 친일파를 육성하는 분열정책,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이런 것들이 제2기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탈하는 것이 뭐냐? 삼미증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자 일본은 연합국으로 가담합니다. 이른바 승전국이 됐다는 얘기죠. 자, 승전국이 되게 되니까 일본의 경제가 급격히 발달합니다. 1910년대 말부터 해서 급격히 발달하게 되고 일본이 공업화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일본 시골에 살고 있는 촌놈들 가자. 어디로? 도시로, 공장으로 막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 농촌의 인구가 감소한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뻔하죠. 노령화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노령화되게 되면서 생산력이 줄어들고 쌀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죠. 한국도 조선도 질 좋은 쌀이 나온다더라.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한국에서 쌀의 생산을 늘려서 뭐 하려고? 일본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회사량은 어떻게 바뀌냐?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신고제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꾸게 될까? 그 이유는 뭐가 되게 되냐면 일본이 아까 얘기했죠. 공업화 정책을 하게 된다. 공업화 정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일본 내에서 예를 들면 뭐 땅값도 비싸고 건물 임대료도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 대가 임금도 비싸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땅값도 싸고 한국 사람들 머리 좋고 일 잘하는데 월급도 적게 줘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일본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에 갖다가 파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은 조선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파는 게 이익일까? 자, 생각해 보면 되죠. 유통비,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유통비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본에 있는 많은 회사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미쓰비시 뭐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아예 회사량이 너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아예 이참에 어떻게 하자. 편하게 노력해 주세요. 폐지하고 이제 신고만 하게 되는 이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한 의도하에서 이해되셨죠? 회사량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년대 이제 일본의 공업화가 굉장히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1920년대 말 미국발 경제공황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미국발 경제공황이 불어닥치게 되니까 이거 미국은 뭐 예를 들어 재치기를 좀 했다 치면은 일본은 독감이 걸린 겁니다. 아주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본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식민지라 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요? 그렇죠. 전쟁입니다. 중국을 침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만주사변이 되죠. 그런데 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아래에 있습니다. 뭐라고?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에 30년대 후반에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되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나가 싸워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가 싸워라.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조선인이야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죠. 나는 일본 사람이다. 나는 우리 천황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철저하게 말살시키는 민족말살 통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뭐로 바뀌게 되죠? 병참, 그렇죠. 군사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화공업하고 경공업 중에 어느 쪽에 치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중화공업에 치중하게 되는 병참 기지와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지어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조금 장황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길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길게 설명해도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캡처해서 필기를 꼭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참고서 같은 데 보더라도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시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156쪽에 보게 되면은 제1단원, 보이는데 지금 2단원부터 적어놨죠. 1단원이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세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세계사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한 단원을 시간을 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156, 157, 즉 제1중단원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이 됩니다. 무단통치와 수탈체제의 확립. 자, 우리 아까 봤죠? 몇 기? 1기. 몇 년대? 1910년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뭘 만들어야 될까? 식민 통치의 중추기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조선 총독부입니다. 을사조약 때 일본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통감부가 되게 되죠. 통감부. 그래서 이 통감부를 이제 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 오다가 이제 국권이 피탈되고 난 1910년 이후 이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탄생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총독으로 이제 데라우치가 이제 초대 총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 좀 전에 얘기했죠. 뭐하기 위한 것? 식민 통치의 중추기구다. 그렇습니다.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여기 대빵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조선 총독이죠. 자, 조선 총독이 대빵입니다. 이 조선 총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사연탈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놈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선 총독 바로 이 사람이 대빵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조선 총독 아래에는 이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정무총감. 자, 정무총감이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경무총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무통감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일반 행정을 담당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경무총감은 뭐 하는 거냐? 치안이라든지 어떤 경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경무총감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총독부에 뭐가 있냐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 번 나오죠. 고려시대에도 중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습니까? 그래서 독립협회 때. 그때 보니까 또 중천 나왔죠. 이때 나왔던 것도 또 이 중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중천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 교과서 158쪽에 보게 되면, 교과서 158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보충 설명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뭐 하는 거냐? 중천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문기관.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도와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게 되냐면 대한제국대 고관 출신들, 이미 친일화된 이제 그 고관들로 인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3.1운동이 있을 때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바로 어떤 기관이다? 허수아비와 같은 허수아비 기관에 불과했다라고 우리가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조선 총독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은 헌병경찰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58쪽 헌병경찰을 통치하여 동원하여서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헌병경찰. 이 헌병경찰이 이제 동원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게 되냐? 무단 통치를 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무단 통치. 그렇죠? 무단 통치. 헌병경찰과 무단 통치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이제 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자, 이 헌병경찰에는 뭐가 주어진다? 그렇죠. 직결처분. 자,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직결처분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아주 심각한 사안은 아니죠. 뭐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뭐 선생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뭐 딴 생각이나 과속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을 에 대해서 뭐 법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재판받고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뭐 그런 행정의 약식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직결 처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벌금 스티커 이렇게 발부받아서 벌금 내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의 직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없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발생했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대한 범죄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사가 저 죄인 누구누구에 한해서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몇 년에 처한다. 요게 나와야 그 다음부터 이게 범인이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 직결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법적 절차 없이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절차는 없다.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냐면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하고 구금 가둘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벌금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벌금 안 되면 태형도 때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직결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찰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는 잘못한 걸 지적하고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얼마나 공포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 태영령,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1910년.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미 갑오개혁 때 뭐라고 했죠? 고문과 연자법을 폐지하라고 그랬죠. 이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조선 태영령. 그래서 잘못할 때는 매를 때리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에 있냐? 159쪽에 있습니다. 요거 꼭 교과서에 있는 자료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료로 낼 거예요. 조선 태영령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일 비밀리에 행한다. 비밀리에. 얼마나 때리나? 비밀리에 행한다. 자,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제 13조를 보면 뭐라고 나냐면 조선 태영령 누구한테만? 조선인에게만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마디로 졸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그냥 너는 미개한 거야. 너는 맞아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조선 태영령이 나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1910년 됩니다. 무단 통치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우리 선생님들도 뭘 참으냐?
교원들도 칼을 차고 나온 거죠. 수업할 때 선생님이 칼을 차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당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끝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자유를 억압하고 식민지 노예 교육을 하게 된다. 자, 이런 배워서 159쪽을 가보게 되면은 노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노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게 되냐. 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게 된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가 되게 되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이때 여러분 잘 알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신문 뭐가 있습니까? 황성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신문 있죠? 뭡니까?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폐간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주의할 것, 이 대한매일신보가 발행 부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걸 그냥 폐간시키면 안 되겠다.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한 싹 없애고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중에 충독부의 기관지로 사용합니다. 정독부의 기관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지법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게 되죠. 자,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하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뭐 보안법, 출판법, 집회단속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우민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 나오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른바 우민화 교육, 어리석은 백성을 육성하겠다라는 우민화 교육을 하는데 이때 제1차 조선교육령을 이제 1912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해 나오게 되냐,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 제1차 조선교육령이 1910년에 나오네요. 자, 하게 되는데 이 1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일본어 수업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뭘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실업 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여러분들 교과서 159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59쪽을 보게 되면은 꼭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수업 시수가 나와 있어요. 한국인의 수업 시수의 교과별 수업 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수신은 뭐 하는 거 요즘 같으면 뭐 윤리 같은 도덕 같은 교육을 국어 보세요. 7시간. 우와, 우리 국어 7시간에 되어 있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옆에 보세요. 조선어가 나와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얘기한 국어는 뭡니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를 몇 시간 하니까 일본어를 몇 시간, 일주일에 7시간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7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어 어쩌고 쭉 갑니다. 조선어 3시, 조선어하고 한문 포함해서 3시간, 창가하고 체조, 요즘 다 예체능 시간이 3시간, 수학 4시간, 역사 1시간, 우리나라 역사 안 가르쳐야죠. 1시간, 지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실업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5시간을 하죠. 일주일에 5시간입니다. 그것만 하나요? 아니죠. 그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공이라는 시간이 또 나오죠. 수공, 손으로 뭐 만진다. 우리 공작하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실업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몇 시간 이루어집니까? 3시간이 이루어지게 되죠. 합이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수업 시수를 선생님이 대략 계산을 해보더라도 거의 뭐 한 20몇 시간 정도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뭡니까? 일본어 수업과 실업교육이에요. 절반이 뭡니까? 절반 넘게 이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1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보통학교. 이때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어떻게 잡게 되냐면, 6년에서
몇 년으로? 4년으로 줄이게 됩니다. 4년입니다. 보통 학교 수업 시수를 6년에서 몇 년으로? 4년으로 이제 줄이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교육에 목숨 건 나라죠. 우리가 이 교육에 목숨을 건 나라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안 넘어가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1905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의 민족주의자 애국개몽운동, 여러분들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양성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국권을 회복하자. 그 얘기했죠. 자, 이 운동가들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족교육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일제강점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일본 애들이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규칙이 나오면 일본 애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탄압을 합니다. 얘들 교묘해죠.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교 없애. 이러면은 일본 애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문화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학교 없애. 그러면 폼이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일본 애들이 학교를 만들 때 이 조건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강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좋은 노래 나오네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노래. 자, 요거 조금 노래 끝나고 다시 할게요. 유해이래. 자, 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학교를 만들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교실은 몇 개 있어야 되고 무슨 시설물 있고 무슨 시설물 있고 무슨 시설물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다 없잖아요. 갖출 때까지 학교 문 닫아. 그래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또 이 머리가 보통 민족입니까? 그래? 니네가 그렇다? 알았어. 그러면서 우리가 슬쩍 뭘 만드냐면 사립학교 규칙으로 학교가 탄압을 받고 학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슬쩍 서당을 만들어요. 조선시대 서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서당이 아니고 무슨 서당? 계량서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민족을 막 시킵니다. 참 보통 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 그냥 또 뭐합니까? 서당 규칙 이거 만들어서 또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또 탄압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때 우리가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노예교육은 무슨 정책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미나 교육을 강조해 나오게 되고 우리의 기본법을 이제 제한하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무단 통치가 됐다면 이제 일본에 뭘 배워야 됩니까? 수탈 체제를 배워야 되겠죠. 수탈 체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처음에 아웃라인 잡을 때 얘기했습니다. 식민지와의 기초작은 뭡니까? 토지약탈이라고 그랬죠. 일본이 토지약탈을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일본 애들이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 표면적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토지 소유권을 제도를 마련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세금을 공정하게 매긴다거나,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들의 내면적인 목적은 바로 뭐다? 토지 약탈이죠. 어떻게 하든 토지를 빼앗아 먹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토지를 약탈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토지를 약탈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본인 토지 소유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선으로 불러들여서 조선의 일본인의 인구 비율을 자꾸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법을 이제 하에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한부 신고제를 채택합니다.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충분한 기간, 절대 그러지 않죠. 6개월입니다. 단기간이죠. 6개월 내에 신고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게 되냐면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여러분 교과서 160쪽 한번 잠깐 볼까요? 교과서 160쪽입니다. 160쪽 그 제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 노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토지조사 사업령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160쪽 맨 아래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제4조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 밑줄 해놔야 되겠죠? 기간 내에 6개월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명, 네가 무슨 성씨냐 이거죠. 그리고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 있느냐, 지목, 뭐 어떤 용도의 땅이냐, 지번호, 뭐 몇 학시 몇 세도 나오냐,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선생님이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만큼 복잡한 절차를 이렇게 단기간에, 이만큼 단기간에 이거를 보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가 슬슬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뻔하죠. 신고가 안 되면 좀 어떡합니까?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때 뭐 예를 들면서 신고, 의도적으로, 야, 조상대도 우리 땅이었어. 안 할 거야. 자, 이런 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국가 땅, 국가의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청의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문중의 땅이에요. 이 문중의 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우리 문중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거는 이제 관례대로 장손이 그것을 이제 이어받으면서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뭐 돈도 내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게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네 땅이야? 아니요. 그럼 누구 건데? 우리 집안 땅이요. 그냥 네 거냐고. 아니 우리 집안 땅이라니까요. 그래. 네 거? 아닙니다. 그럼 내놔.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얼마 뺏어갔냐? 이때 빼앗겨간 토지가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전 농토의 몇 퍼센트? 약 40% 이상이 이때 약탈이 되어지게 된다. 많이 뺏어갔죠? 참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토지를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수업 시간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토지를 우리가 보면은 토지의 소유권, 네 거냐 내 거냐라고 하는 이 소유권의 문제하고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조선시대 우리는 이유는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토지에 대해서 뭐만 인정하냐면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합니다. 소유권만 인정하고 관례대로 내려왔던 경작권은 부정합니다.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하게 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유권만 인정이다. 이게 누구 땅이냐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주고 경작권은 부정한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설명을 이제 해보게 되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땅을 개간하거나 국유지를 개간하거나 개인 땅을 개간을 했을 때 그 개간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개간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덕동산을 이덕이가 개간을 했다. 그러면 덕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의 것이고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을 제가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작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도조법 기억나죠? 일정한 액수를 납부하게 되는 거. 그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내면은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내고 영원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소유권만 인정하고 경작권이 부정된다. 결론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소작농들, 경작권 가격 소작농들, 자, 이 농민들 전부 다 어떻게 되게 된다? 몰락하게 되는 거죠. 지주한테는 좋습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농민들이 늘은 몰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여러분들 토지조사 사업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다? 기한부 신고제.
복잡한 절차, 기한부 신고제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신고 안 된 토지 답장 빼앗아갔다. 그 다음에 토지 뭐는 인정한다? 소유권 인정해서 지주에게는 유리해지고 있고, 그리고 경작권을 부정함으로써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다. 자,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가 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서 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일본 애들이 빼앗았던 땅들은 어떻게 될까요? 빼앗았던 땅들은, 총독부가 빼앗았던 땅들은 자, 어디로 넘어갑니까?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들어봤죠? 그쪽을 일단 건너가고, 거기서 누구한테? 일본이 혹은 친일파들, 이 친구들에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화 나눠지게 되죠. 얼마에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당시 시세 7분의 1 가격입니다. 당시 시세 7분의 1 가격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무이자로 몇십 년 동안 무이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냥 딱 나눠주는 거예요. 너 가져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경작권을 갖고 있던 농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자, 요거 소유권은 인정하고 경작권은 부정되고 있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제신탈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0쪽입니다. 일본의 자본주의, 땅속에서부터 바다까지 침탈했다. 땅속, 지하자원이네요. 그렇죠? 여러가지 지하자원들, 지하자원 이런 것들, 뭐 자원들 이런 걸 하겠다. 그 다음에 바다까지 약탈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일본 애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토지를 약탈하는 뿐만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약탈하겠다. 산림령, 그죠? 산림령 통해서 나무도 약탈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임야 조사령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납니까? 광업령 이걸 통해 가지고 또 광섬을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어업령 통해서 또 빼앗아가고, 전부 다 빼앗아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회사령이죠. 1910년에 회사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 교과서 160쪽을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제1조 회사의 성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죠? 허가제. 그렇습니다. 허가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한? 일본에게 유리하고 한국인에게는 불리한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밑에 두 번째 자료 제5조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우리 총독부에서 볼 때 내 맘에 안 들어. 내 맘에 안 들어. 해산해. 해산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허가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산도 시킬 수 있다. 자, 이게 회사령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각종 뭘 만들면 기간산업을 또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여러분들 교과서 160쪽을 보시게 되면은 뭐 철도 나와 있죠.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해 나오게 됩니다. 자, 기간산업이 뭐나 선생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교과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 뭐가 나옵니까? 철도 노선이 나와 있죠. 지도 쫙 나와 있죠. X자로 돼 있죠. 중심이 어디예요? 그렇죠. 경성, 서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빨간 쪽으로 해가지고 X, 그 다음에 파란 쪽으로 X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자, 부산 쪽으로 갔다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건 뭡니까? 부산 쪽에는 일본으로부터 군인들이 들어온다거나 일본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무기가 들어온다거나 군수물자가 들어와서 쭉 따라 파란색 타고 가볼까요? 어디로 갑니까? 신의주로 건너가죠. 어디입니까? 거기 건너가면은 중국을 침략한다. 대륙 진출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빨간 거 어디입니까? 목포, 군산 이런 데 나와 있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비옥한 토지 어디입니까? 호남평이 아닙니까? 거기서 빼앗은 쌀 어디로 가든다? 그 쌀을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가게 됩니까? 군산이나 목포로 실어 나르고 거기서 일본으로 쌀 가져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회령 그쪽으로 건너가죠. 그죠? 자, 그쪽을 통해서 또 대륙 진출.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철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빼앗아서 일본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일본에서 군대 들어와서 어디로 가자? 대륙으로 가자. 그 얘기, 기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물건에 대한 전매제도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전매제라고 하는 것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가 혹은 국가가 지정한 특정 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을 얘기합니다. 뭐가 될까요? 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인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이라든지, 이건 조선 총독부 혹은 총독부가 허용한 상인들에 대해서 독점 판매를 하게 된다. 뭐 하려고? 물가 안정? 택도는 소리죠. 물가 안정 아니죠. 뭐 때문에? 이를 통해서 또 약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무단통치의 수탈체제 제1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족분열통치 이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